거기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의장님이?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의견을 청취하러 와 있는 위원장을 윽박질러서 끌고 나가는 그 의원님들의 행태는 저는 지극히 부당하다. 저희 금요일 정치 패널이 바뀌었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돌아오셨고요. 김희정 전 장관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컴백을 환영합니다. 네, 17대 19대 요거 장관이라는 직함이 더 편하세요? 저희는 보통 전 의원님 이렇게 부르는 게 편해서. 진행자께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17대부터 네. 원내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때 몇 살 때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33살 때 했습니다. 33살에 네. 그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성 의원 중에서는 기록을 네.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대 이렇게 여쭤볼까요? 17대 국회에 비하면 지금 국회가 좀 나아졌습니까? 국민들 눈에는 국회가 만족스러웠던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 전반적인 이미지가 안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나빠진다라는 느낌이 네. 있죠. 그래서 제가 17대 하다가 19대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같은 당내 의원들끼리의 소통의 횟수도 조금 줄어든다는 느낌이었지만 다른 당과의 교류가 정말 없어졌구나라고 네. 느꼈어요. 17대 때는 들어가자마자 가장 나이 젊은 의원들이 앞줄에 앉았거든요. 왜 앞줄에 앉냐면 출격해서 싸워 그러면 이제 제일 나이 어린 의원들이 앞에 나와서 몸싸움하라고 그런 식으로 네. 자리 배치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앞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경원 대표, 그다음에 지금 강기정 수석님 여야 가리지 않고. 네, 해서 우리가 안 싸우면 된다. 그러니까 혹시 지도부가 앞줄 싸워 그러면 우리가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부터 막자 이렇게 해서 그 뒤로 사실은 국회에서 서로 논쟁은 굉장히 많았어도 17대 끝날 때까지 네. 모임도 계속 유지하고 그런 교류가 있었거든요. 네. 예. 자, 우리 국회 나아지고 있습니까? 17대 국회 때 저는 국정감사를 당하는 쪽이었죠. 방송위원회에서 네, 일했으니까. 근데 17대 국회는 되게 역동적이었다는 느낌? 그리고 그때 자유한국당 쪽은 되게 테크노클라트들로 되게 인재풀이 넓었다는 느낌. 네. 네, 그리고 민주당 쪽은 이제 주로 학생운동권 출신이나 운동권 출신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이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팽팽했던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 솔직히 뭐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심한지를 잘 모르겠는 상황. 정치가 합의를 못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17대 때는 합의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17대보다 18대가 더 나빠졌고 18대보다 19대 때가 더 나빠졌고 19대 때 이전에 비해서 20대는 가장 그렇게 최악이라는 보십니까? 느낌? 네. 네. 아마도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도 몰랐습니다. 청와대 경제투탑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경제 부분에 대한 문책성 인사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교체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를 맡으신 지 오래 안 되셨잖아요. 네. 예, 실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12월에 취임하셔서 지금 6월 달인데 그만두시잖아요. 신임 김상조 네. 정책실장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아마 기존에 계셨던 실장님들이 굉장히 잘했고 성과가 좋다면 이렇게 6개월 만에 교체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네. 안 좋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인사가 이렇게 실장급이랑 수석급이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또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안보 라인이나 이 민정 라인에 대한 인사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는 차치하고라도 경제 인사를 한 걸로 봐서 경제 실정에 대해서는 뭔가 인정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한다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참고로 김수현 정책실장은 사회수석까지 합치면 뭐 2년 넘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할 만큼 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실장 하신 거는 한 6, 7개월 된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저는 이번 인사는 야당이 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호승 네. 수석이 경제수석. 네. 첫 일성이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세계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럴 때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대한 이념적 논란에 치우쳐서 정치권이 실제로 실물 경제 쪽에서 민생이 어떻게 어려워졌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신임 경제수석이 그런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 세계 경제 여건이나 네. 뭐 등등을 인정하고 시작한다는 건 그동안에 야당에서 얘기한 지적을 지금 수렴한 인사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긍정적으로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 했는데 최 의원님은 정책 기조가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다. 근데 그 정책 기조가 네.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지금까지 벌어진 논란은 저는 좀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민생이 지금 왜 힘든지에 대해서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겠다는 수석이 온 것은 긍정적인 네. 거죠. 네, 사람을 바꾸고 뭔가 인사를 통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라는 사인은 굉장히 좋아요. 특히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에 문제 있어라고 인정하는 느낌은 좋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새로운 정책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모셔야 되는데 네. 어차피 똑같은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상조 지금 네. 공정위원장, 신임 정책실장도 같은 맥락이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 보십니까? 네. 그 김상조 실장님을 비롯해서 첫 장하성 실장님부터 해서 김수현 실장님 또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김상조 실장님까지 다 참여연대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참여연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인재풀 안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만 특정 단체에서만 계속 뽑아 쓰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김수현 실장이 참여연대 계셨나요? 네. 학교에도 계시고 시정개발연구원에도 계셨. 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 같은 집단에서만 내리 실장님을 쓰고 계시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공정거래위원장 그때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 안 됐는데 이미 경제 한 축을 담당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역시 이호승 비서관님도 이호승 경제수석, 수석님도 네. 일자리 비서관으로도 일을 했고 네. 초대 청와대 팀에서 그리고 경제부 차관도 했고 차관하다가 네, 그리고 또 6개월이나 왔어요. 있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 자리나 이렇게 거치신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경제의 통계에 그럼 과연 책임이 없는 분들인가? 네. 여전히 똑같은 기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겠다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거의 똑같은 일을 하실 분으로 바꾸지 제가 그럼 않았나라는 이렇게 그런 질문 생각입니다. 드려볼게요. 아까 저희 자막에도 뭐 재벌 개혁, 재벌 저격수 흔히 네. 김상조 네, 우리 이제 소장이 더 익숙합니다, 그죠? 네, 네. 김상조 신임 실장에게 자주 붙는 말입니다. 네, 자막이 나가는군요. 네. 공정거래위원장 돼서 재벌에 대한 개혁 중에 눈에 띄는 정책이 있으세요? 당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네. 공정거래위원장 되시고 난 다음에 네. 정부 주관 하는 회의에 본인이 약속했던 시간보다 늦게 참석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 재벌들 혼내주다가 늦게 왔다고 네. 공식 석상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뭐 다른 것 때문에 뭐 늦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죠. 언론도 그렇고.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본인 입으로 직접 그렇게 말씀을 김상조 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호가 2년 동안 재벌 네. 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재벌이 떨만한 정책을 내놓은 게 있냐고요. 제 기억에 제가 없는데. 그쪽에는 네. 과문해서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재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장을 문을 닫고 작년에 저희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 공장이 668개가 경제가 경매가 어려워졌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건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질문 드릴게요. 김상조 뭐 재벌 개혁의 전도사 또는 뭐 공정 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이제 청와대로 들어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다가. 네. 근데 이제 뭐 혁신 성장에 대해서도 최근에 많이 언급했고 대기업 총수들도 최근에 많이 만나고 다니고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형 확정을 앞둔 이재용 부회장을 도대체 몇 번 만났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재벌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과연 회초리를 들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김상조 위원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죠. 행정부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것이 프랜차이즈 업계 중에 치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정부 권한 내 가불관계 개선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재벌과 중소기업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하도급까지 이 부분은 법안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국회의 몫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시장 개혁적인 일을 열심히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할 수 있는 행정부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잘 해왔다. 네. 그리고 나머지 제도 개혁은 국회의 몫인데 이 부분까지 김상조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네. 이재용 부회장 얘기하셨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삼성의 오너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오너를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안 만나야 된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부가 네, 지금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도 김상조 그러니까 신임 정책실장이 재벌 저격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벌 저격수이면 안 되죠. 저격수가 아니라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제대로 역할을 잘 해왔는데 그중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재벌들의 갑질, 그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야 되고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김상조 교수를 재벌 저격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언론이 과잉 포장한 거고 진짜 저격수는 따로 있었죠. 네, 그래서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쪽에도 본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좀 박용진 의원이라고 말할까 하다가 그렇죠. 일부러 저는 눈치 보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언론 개혁에 관심이 많았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김상조 교수는 그 사이에서는 네. 되게 온건한 해결책을 내세운 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네네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있어요. 김상조 위원장님이 재벌 저격수만 아니면 경제 문제에 다 오케이인가? 네. 그 프레임에는 가져오지 말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재벌만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네.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중소기업도 힘들고 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포괄적인 경제 담당자였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재벌 적용만 안 하면 김상조 위원장 오케이다 뭐 그런 관점에서 다루면 안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무슨 왜 말씀이신지. 그런 네, 관점에서 다루셔갖고 혼나고 네. 계세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인사가 났는데 자 그러면 본인의 이야기 중에 제가 어떤 정책 기조와 관련돼서 대충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만한 부분을 추려봤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의 선언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일 겁니다.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표현이 어떠하든 간에 21세기의 모든 국가들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와 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핸드폰 컬러링을 바꿨습니다. You raise me up 입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당신의 어깨 위에 서 있을 때 저는 더 강해질 겁니다. 당신이 저를 일으켜 세우실 때 저의 혼자의 모습보다는 더 강해질 겁니다. 여기서 유는 국민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정책 기조가 바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동안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갈 것 같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하신 말씀 많은 것 같은데 먼저 하세요. 저보다 더 비판적이시던데. 뭐해? 아니, 방금 최민희 인터뷰 의원님은 저 뒤에 보시면서. 저 You Raise Me Up 그 노래 가사 인용한 부분이 조금 오그라드셨나 봐요. 네, 맞아요. 지금 너무 낭만적으로 보여서. 네. 예. 아니, 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저는 제가 정책 기조 네. 일단 바꾸려면 소득 수조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는 게 세금 주도 성장이지 않느냐. 그래서 일방적인 퍼주기식이라든지 일자리 쪼개기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어떤 경제 전환이 있겠다. 이런 파격적인 게 아니고서는 네. 기존의 흐름이 그대로 가지 갈것 않을까라는 같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어떻게 그나마 보셨어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민생이 이 정도 떠받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정권식의 경제 정책을 썼다면 민생은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주도 성장 자체는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만 그 속도 조절이나 이런 거는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뭐 성과 이야기 나오는데 아마 이제 성과를 내야죠. 네. 경제 관련해서 경제청문회 대신에 경제 토론회입니까? 이름을 정확히 제가. 그거 민주당은 왜 안 받아요? 경제 원탁 원탁 토론회? 그게 그거 하면 뭔지는 모르겠어요, 원내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아니 토론해 보자. 민주당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받죠?
아니 토론을 하는 거 좋죠. 근데 그 네. 토론회를 왜 꼭 경제 토론회로 해야 합니까? 기재위에서 충분히 청문회에 준하는 토론 이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상한 게 이겁니다.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데.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그렇게 기재위를 통해서 경제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에 얼마든지 원탁 테이블이든 뭐 토론회든 뭐든 진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상한 건 이런 거예요. 처음에 패스트트랙 철회를 주장하다가 1:1 영수회담을 주장하다가 경제 청문회를 주장하다가 이게 안 받아지면 다시 패스트트랙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돌고 도는 요구 때문에 네. 요거 하나만이면 반드시 들어가겠다. 지금 그런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경제 청문회를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처음이 아니죠. 문 의장님께서 이제 그럼 꼭 청문회일 필요가 있느냐. 토론회든 원탁회든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청문회란 단어가 부담스러우면 형식은 어떻든 상관없다. 다만 책임 있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만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좋다라고 사실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명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최소한의 명분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경제 분야예요. 그런데 이 경제 문제가 기재위에서만 다룰 정도로 그 정도 프레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의 문제가 걸려 있죠. 그리고 또 지금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걸려 있죠. 그리고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같이 걸려 있죠. 그리고 산업의 문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위 한 군데서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냥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면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할 그 주제만 딱 갖고 와서 보고하고 주로 그쪽으로 그냥 현안 질의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안 말고 문재인 대통령 3년에 대한 총체적인 경제 점검을 해보자. 그것도 네. 발언권을 한국당만 가지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피하는 게 아니고 그 국민들도 여론조사 해보면 50% 이상이 뜬금없다는 거예요. 뜬금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안 하나는 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다 반영이겠죠. 그런데 국회가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안에 경제적인 면만 따져서 재정과 보라는 게 기재위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과 노동 문제에 환노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제도를 가동해 보고 네. 거기서 더 큰 문제가 정말 있다면 그때 무엇이든 해야 되는데 늘 모든 절차를 뛰어넘고 네. 경제청문회 하자는데 지금 홍남기, 김수현 두 분이 나와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 비슷하게 걸려 있는데 네. 이제 또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또 이제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혹시 조국 기승전 조국 나와라 이러다가 연말에 조국 수석이 나왔잖아요. 그때 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될 것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의는 그 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거 하려면 그런데 조건이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김수현 실장 나오면 하겠다고 했는데 김수현 실장이 바뀌었잖아요. 공교롭게 말 정말 잘하는 김상조 신임 실장이 들어와서 실제 오늘 청와대 기자들이 그걸 물어보더군요. 근데 뭐 우스갯소리처럼 청와대는 물론 그것 때문에 바꾼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시국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76일 저희가 계산해 본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76일 만에 임시국회 문 열었는데 네. 문 열어도 뭐 자유한국당 안 들어오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 현장 하나 볼까요? 네, 여기 어디입니까? 정개특위 현장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의미 없는 회의를 왜 여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 정상화에 우리 3당 원내대표께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정개특위를 가동하는 거에 대해서 제1야당을 자극하는 것 외에는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해가지고 저희에게 윽박지르듯이 이렇게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데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한 1시간 반 가까이 공방만 하다가 이러다 끝났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은 연장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정개특위 강경한 위원장은 입장이고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라. 심상정 위원장은 안 된다. 심상정 보이콧.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에서 심상정을 너무 미워해요. 뭘 그렇게 밉보이셨어요? 심 위원장님? 제가 뭐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심상정을 반드시 해고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개혁과 반개혁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장을 자르겠다는 거는 예. 뭐 사람을 뭐 교체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뭐 믿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저것부터 여쭤볼게요. 장제원 의원 주장처럼 어차피 아무것도 논의 안 되고 합의될 것도 없는데 자유한국당 없이는 이거 왜 문 여느냐, 상임위 왜 여느냐, 굳이 자극하려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무조건 국회 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라도 열어놔야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면 그냥 갑니까? 그다음에 심상정 의원은 조금 선거구제 개편은 연연하셔야죠.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 쪽이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주장해 온 것이 처음으로 네. 국회에서 의미 있게 논의된 거고요.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심상정 위원장을 너무 키워주시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표적으로 삼아서 저격하면 반드시 대권 후보로 크더라고요. 국회 열자는 얘기가 국민들이 왜 열고 싶어 할까요? 숨통 좀 띄워달라고, 경제 문제 때문에 열어달라고 그런 겁니다. 이런 정치개혁에서 말장난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한국당이 원하는 국회는 경제청문회였고 그게 청문회가 아니든 어쨌든 경제를 주제로 해서 국회 시작해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한국당으로 돈다고 말씀을 하세요. 국민들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포기하고라도 경제 얘기부터 시작해보자. 그래야지 추경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심상정 의원님이 지금 위원장님을 맡고 계셔서 심상정 위원장님을 언급을 한 거지, 저는 심상정 의원님 여야 할 거 없이 좋은 평가 받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자리는 야당 몫이라는 거예요. 여당 몫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상임위원장 자리를 갈 때 이게 여야이냐가 중요한데, 사실상 심상정 위원장님 야당의 목소리 반영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상 여당같이 행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심상정 위원장님이 아니라 정말 야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개특위 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런 식으로 국회 여는 게 정치 개혁이 아니라 바로 정치 개악입니다. 아니 간단하게. 네. 예, 간단하게, 우선 네. 심상정 위원장이 여당 목소리를 냈다고 다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솔직히 거대 정당이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심상정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죠. 그래서 여야의 구분을 자유한국당 입맛대로 우리 마음에 들면 야당,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여당, 이렇게 하는 구분법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고 세계에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은 야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국민의 판단을 흐리면 안 될 네. 거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이랑 간단하게, 주고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4.3 재보궐선거에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될 야당이 그렇게 같이 공천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곤란한 네. 겁니다. 개혁 연대를 한 것이죠. 반개혁 세력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정말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중에 지금 정개특위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거법입니다. 이른바 게임의 룰, 내년 총선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과연 이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혹자는 이게 비핵화 북미 대화의 간격보다 더 높다. 사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의원 수를 줄이자는 거예요. 네. 이게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설령 합의된다고 해도 아시겠지만 이제 지역구 의원 수가 225석인가 줄어들면 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내년 4월까지. 이게 과연 되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되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계속 보이콧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가 계속 안 열릴 거 아닙니까? 열어도 개점 휴업일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국회는 내년 총선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겨울 식물 국회겠죠.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것이죠. 쉽지 않을 거라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네. 경제청문회 열어주셔서 국회 들어오면 이 정치개혁 관련돼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까 17대보다 20대 국회 평가가 좋으냐.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당신들도 뭔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라. 근데 그 국회 개혁의 가장 상징을 국민들이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요. 뭐 받는 월급도 좀 줄이고 국회의원 수도 좀 줄이고 이거를 좀 눈에 띄는 상징적인 개혁으로 보고 계세요. 많은 국민들이. 근데 진짜 그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도 네.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수 늘길 원하고 월급 더 많이 받길 원하죠. 아니, 근데 그거는 내 정말 개인적인 우리 욕심인 정치 거고. 개혁에 가야 할 방향이 국회의원 수 줄이고 세비 줄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거를 제 네. 개인에 대한 논쟁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특히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은 불투명하다고 생각되는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회의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가 명백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비례대표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잡아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자고 하니까 국민의 원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수 안 늘리는 걸로 이미 법안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법안 내용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변동적이라고 그다음에 알려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거는 국회의원 수는 300으로 고정한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산식이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권은 김희정 의원님도 비례대표 출신이시죠. 전혀 아닙니다. 그 지역구입니까? 아, 그럼 부산 연제에서 지역구 나경원 네. 대표는 비례대표 비례대표 출신이죠. 출신이시죠. 네, 처음에는. 네. 예, 그래서 비례대표 제가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중에 유능한 결국 제1야당 원내대표까지 되셨잖아요. 그분이 비례대표로 입성해서 기량을 닦아서 지역구에 나가서 크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의 경우 거취도 되게 궁금합니다. 지역구를 출마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하면 전국 선거를 해야 된다. 혹시 나중에 비례대표는 절대 안 받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비례대표제를 갑자기 줄이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안을 내세워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국회 논의를 저는 약간 묵리부리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자, 마음입니다. 시간이 3분도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건너뛰고 이걸 여쭤볼게요. 민주노총 국회 앞 시위 폭력을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영장 실질심사 받고 있는데 입장 잠깐 들어볼까요? 네.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의지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노동 존중,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하겠다고 내세웠던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선 이렇게 사람을 불러내서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의 노동적 탄압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민주노총이 노정관계 파탄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 입장만 듣고 마무리할까요? 셔 의원 먼저. 네. 우선 저는 폭력 사태가 있었고 진짜 그 폭력을 위원장이 주도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구속되냐 안 되냐거든요. 자꾸 구속할 필요가 있냐는 부분은 또 별개의 판단인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른 국회의원들이 구속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형평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런 기자회견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패스트트랙 국회의원과 똑같은 잣대로 민주노총도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완전 무소불위지 않습니까? 청와대부터 해서 검찰, 국회까지 뭐 점거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들은 엄청나게 다치고 치아도 부러지고 손목 인대도 손상되고 하는데 왜 저렇게 민주노총에 있어서만 관대하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술 취하신 분들 대처할 때 제대로 대처 못했다고 왜 경찰이 이렇게 테이저건 하나 못 쏘냐 막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준비를 해와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법이 공정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집단이 민주노총이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 제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네네. 공동건물 침입, 집시법 위반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법은 공정하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죠. 네, 마무리를 저는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똑같다. 이것만 인정해 주시면 동의합니다. 자, 최민희, 김희정 두 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